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백브리핑의 김상훈 기자 나와서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3% 빨간 다이어리 네. 확상레드 구입하신 분들, 온라인에서 구입하신 분들에게 지금 다이어리가 배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아, 그 택배 하시는 택배 분들 파업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드리겠 좀 늦어도 하여튼 양해를 이제-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1월 1일이 지났는데 그럼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냐? 1월 첫날 쓰는 맛이지. 그러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프로 형한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김프로 형이 만든 거예요. 좋은 일 해보겠다고. 네. 네. 저는 모릅니다. 네. 하여튼 뭐 빨리 배달이 되겠죠.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께 못 가고 있으니까 혹시 걱정하셨을까봐 말씀드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PD님이 오셔서 화성땅산 죄송합니다. 화성땅 3,000평, 3,000평. 34,000원 주고 샀다고. 네, 한 평에 10원? 한 평에 10원 주고 진짜 사셨답니다. 정말 부자야, 땅 부자, 화성 땅 부자. 어? 그러니까 저게 플렉스 같은 거다 이거죠. 혼자 보고 집에서 좋아했대잖아요. 난 화성 땅에 3,000평이나 있어. 플렉스, 혼자 플렉스. 아무래도 저희 아내도 저랑 결혼한다면 저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경제 뉴스들 네. 취재해서 네. 네. 꾹꾹 눌러 담아오셨죠? 네. 예. 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네. 해명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서 해명. 해명? 뭔데요? 뭔데요? 취재 협조를 하면 홍보를 잘해준다. 이건 아니고요. 네. 취재 협조가 되면 그 사실을 제가 전달을 해준다. 아, 알겠어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네, 아니야. 네. 지난 시간에 홈플러스를 얼마나 칭찬해줬는지 몰라요. 아니, 왜 그런가 싶었더니 홈플렉스가 뭐 좀 알아보는데 취재를 협조를 잘해줬대. 지난번에 이프로 안 계셨을 때도 뮤직하우 한참 나쁜 거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끝에쯤에 뮤직하우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장점은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라는 걸 전달해드리는 그래서 거죠. 혹시 뮤직하우에서 협조를 잘해줬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잘 받아줬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공부해 봅시다. 네. 네. 그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뭐 지난 10월에 저희 백브리핑에서 매우 자세하게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 네. 최근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 얘기이기도 하죠.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걸 두고 최근에 기재부가 조금 전면에 나서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때리고 있기도 하고 어제 KDI에서 이걸 고쳐야 한다. 되게 센 제목의 보고서를 네. 냈습니다. 이게 교육 예산이 국세 20%로 무조건 그쵸. 반영되는 건 문제가 있다. 네네. 그때 맞아. 지난 10월에 저희 백브리핑이 남국민 기자님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문제점을 드디어 신랄하게 바뀌는군요.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예.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직 그게 결정은 안 됐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기재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네. 내년에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교육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방향만 결정이 됐지 뭐 세부 협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 예. 조금 보기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간단하게만 하여튼 설명해 주세요. 그때 혹시 못 들으셨던 네네.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 그 올해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그 교육청의 예산이 네.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60조 원. 네. 근데 내년에는 12조 원이 늘어서 한 70조 원이 돼요. 갑자기 뭐 사업 예산이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네.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방으로 내국세 20%가 교육청으로 바로 흘러 세금 들어오면 그쵸. 무조건 20%는 네, 맞습니다. 지방의 교육청에 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많아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많이 받는 게 문제가 될 이유는 아닌데 문제는 많이 남는데도 많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못 다 쓰고 남아서 다음 해로 2월 집행 잔액이 한 4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뭐 학생 수 줄고 하니까 쓸 데를 못 찾는 쓸 데가 거군요. 없으니까. 그리고 확인은 안 됐지만 뭐 교육부 내부에는
한 4년 뒤에는 10조 원이 남는다. 네. 이런 보고서도 있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KDI에서 지적한 게 이런 부분인 건데 매해 돈이 이렇게 수조 원씩 남는데 왜 내국세 20%를 자동방으로 가게 구조를 만들어놨냐. 이게 가뜩이나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쓸 때도 많이 있는데 너무 네. 불합리하다. 네. 이런 지적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잠깐 사진을 띄워드리면 이게 KDI 보고서가 조금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네. 지금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학령 인구라고 하죠. 학생 수, 초등학생, 초중고학 예. 고등학생 이게 546만 명 정도 돼요. 작년에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주황색 맞습니다. 주황색 선이에요.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2030년이 되면 426만 명으로 줄어들고 네. 2060년이 되면 302만 명, 한 절반 정도 줄어들죠. 네. 근데 지금 구조로 하게 되면 교부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네. 2060년이 되면 교부금이 거의 160조 원이 넘어서는데 네. 이게 1인당으로 그 학생에게 돌아가는 돈을 봤더니 지금 2020년에 1,0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네. 한 1,200만 원 정도인데 2060년이 되면 5,440만 원이 간다는 와, 얘기입니다. 와, 5배네. 네. 이게 중앙정부에서 가는 돈만 그렇습니다. 와. 또 다른 돈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교육 예산이 국세 20%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 뭐가 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이게 우리나라 재정 운영 구조인 건데 그러니까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밑에 네, 거 예. 교부금 예. 으로 가고 교육청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지방정부에게 보내주는 교부세도 있잖아요. 지자체들 뭐 지자체 맞습니다. 세금 못 걷고 돈 없고 하는 데는 교부세 주죠. 지방교부세 주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또 지방교육청한테 이전 수입을 줘요. 아 지방 정부도 돈을 받으면 국고에서 네. 돈을 받으면 맞습니다. 중앙 정부에 돈 받으면 거기서 또 일정 부를 무조건 줘요? 맞습니다. 무조건 주죠. 무조건 줘요? 네. 그럼 얼마나 일정 줘요, 비율이 거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100이라고 하면 예. 한 76%가 아예 지방교육청으로 따로 가는데 이걸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그때 배정해주는 방식이 뭐냐면 돈이 많이 있는 교육청도 있고 돈이 많이 없는 교육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체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분배를 해주는 거죠. 와. 그래서 지방교육청에서 먼저 지방 정부에게 돈을 받고 난 뒤에 모자란 부분을 교부금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모자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자란가? 많이 모자라긴 할 테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 예산은 네. 그 지역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다 그러면 서울시한테 일단 달라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돈 모자라면 교부금이라고 해서 국세 20% 네. 들어오는 돈으로 쓰고 네. 네. 항상 남는다는 거죠. 그럼 요즘은 아 그렇겠네 진짜. 뭐 뭘 먼저 담는지는 별 큰 차이는 아니고요. 어차피 네, 네. 한 바구니에 담아서 쓰는데. 그렇죠. 사실 뭐 이것도 뭐 많이 남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기는 그러니까 한데 예. 네. 예. 이게 사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도 HJ님이 아니 뭐 코로나인데 왜 초등학교 갑자기 내에서 모든 동네 초등학교에서 체육관 새로 짓고 뭐 새로 신축 짓고 공사하냐. 하느냐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근데 같네요. 사실 예산이 자동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하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이 자동으로 되니까 배정이 되니까. 들어온 돈을 안 쓸 네.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옛날 남는다는 거죠. 보도블록 걷는 거 똑같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오는 예산은 그거 가지고 뭐 학생들 볼펜 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감당이 안 돼요. 체육관 하나 짓고 너무 작아. 볼펜 너무 작아. 그렇게 게으르게 돈을 썼다가는 돈을 다 못 써요. 뭐 4년 뒤에는 10조 원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와, 진짜 큰일이네. 학생은 주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고 돈 쓸 때를 찾느라 고민이겠네요. 그래서 이미 뭐 저희가 뭐 1인당 학생에게 쓰이는 공교육비가 적다고 하면 늘어나는 것도 맞기는 한데 네. OECD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꽤 높은 수준이에요.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네. 초등교육 맨 왼쪽에 있는 게 초등교육인데 초등학생들? 파란색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1인당 쓰는 공교육비입니다. 아 파란색이 우리나라, 네네. 황색은 OECD 평균. OECD 평균. 1인당 쓰는 비용이다. 네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뭐 훨씬 더 뭐 갭이 벌어졌을 텐데 11,700달러 정도 되죠. 1,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OECD 평균보다 30% 정도 높습니다. 초등 중등은 우리가 더 높고 고등교육은 더 낮네요. 네, 중등교육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고등교육은 대학이에요. 그렇죠. 아, 고등교육은 교육청은 대학이니까. 돈이 많아서 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쓰는데 고등교육은 교육부에서 대학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없죠. 네.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 맞습니다. 지방교육청에서 돈 쓰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참. 지적이 사실 꽤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예. 저건 KDI가 아이디어를 좀 낸 게 있어요. 네. 사진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이거예요? 일단 KDI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려워, 지방교육재정 이거. 교부금 산정 공식을 바꾸자. 지금은 예.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 20%가 바로 내려가는 걸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경상 GDP 증가율 이걸 캡으로 놓고 네. 또 다른 변수에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적당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 GDP가 5% 증가하는데 학생이 2% 감소했으면 5, 2 해서 3%만 늘리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이네. 왜 복잡한 걸 보여주고 그래? 말로 하면 되고. 아니, 사실 이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해요. 이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네. 띄워드리면 이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파란색이 그 기존대로 했을 때, 현행대로 했을 때 1인당 평균 교부 금액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방식 그 경상 GDP 증가율을 캡으로 놓고 네. 학생 수 줄어드는 걸 해봤더니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2060년까지 1,046조 원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연평균 한 25조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 있습니다. 수도 고려하고. 네, 채팅창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동네에 있는 중학교를 가봤거든요. 네. 동네니까 네. 엉망진창이에요. 되게 옛날. 아니. 그러니까 40년 된 중학교는 정말 40년 된 그 건축 자재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네. 지저분한 건 두 번째 아니 치고라도. 돈이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로 학교 건물을 다시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네. 이런 건 안 하고 나머지에서 뭐 태블릿을 주거나 이제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네. 사실 특정한 어떤 학교를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네. 이 학교는 좋아지고 이 학교는 여전히 나쁠 거 아니겠어요? 네. 최소한 몇 년간은 또 길어지면 긴 기간 그렇죠. 동안. 그렇죠. 그럼 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공립학교인데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면 네. 안 된다. 어차피 강제 배정인데 학부모들이 뭐냐 이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좋을 수는 없으니 똑같이 나빠라. 아하. 그것도 진짜 문제네. 돈 쓰는 거의 문제군요, 진짜. 돈 쓰는 거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조금 개편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건 네. 사실 2014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네. 그것도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긴 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2014년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원적으로 돼 있잖아요. 지방 정부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자동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냥 네. 이걸 통합해 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주게 되고 그다음에 남는 것들은 지금 지방 정부가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자동방을 없애자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냥. 자동방을 없애자는 얘기인 거죠. 그냥 20% 무조건 주는 걸 없애자. 그래서 실제로 해외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아마 네. 가장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례일 것 같은데 일본 네.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네.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교육청이 자치 단체 행정을 하진 않습니다. 네. 일반 정부 그냥 지방 정부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지방 교육청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인건비의 3분의 1이랑 시설 정비 비용, 학교 시설 정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에 일정 부분 이것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 정부가 하는 걸로.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 행정 자체가 네. 지방 정부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라고 별도로 주지 말고 네. 그냥 지방 정부에 돈을 주자. 그러면 그쵸. 그 돈이 교육 사업에도 쓰고 그쵸. 뭐 다른 것도 쓰고 뭐 할 수 있지. 교육청에다만 딱 무조건 돈을 주게 돼 있으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 돈을 무조건 체육관을 짓다든가 그 뜻이네요. 사실 가장 큰 그렇긴 한데. 문제는 자동방으로 가잖아요. 어. 그러면 예산 편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한데 구청장한테 네. 너희 다 줄 테니까 당신이 교육 예산까지 알아서 해? 네. 라고 하면 어. 글쎄요. 교육 예산에 넣을까요? 더 편하는 대로 쓰지.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그런 식으로 했을 교육 거예요. 예산은 해도 표가 잘 안 나는데 나라의 근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은 넣어야 된다. 그러니 아예 딱 정해놓고 넣자. 그렇게 취지 처음에 시작했겠죠. 그때 뽑아서 쓰면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이제 그런 취지였을 거니까. 사실 이 구조가 한 5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사실 그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죠. 네. 네. 그냥 위에서 내려가는 구조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죠. 야.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초, 중, 등 교육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교육, 그다음에 성인들 평생교육 교육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같은데 서울에 도서관이 26개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24개가 교육청 겁니다. 나머지 아하. 2개가 시립이고. 예. 근데 예산이 달라요. 2개밖에 없어요? 네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단편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시청에 있는 서울시립도서관 여기는 예. 관장이 4급입니다. 네. 공무원, 사급 서울시 공무원이 공무원. 네. 예. 헤드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근데 그 교육청 관할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장 직급이 3급이에요. 더 높네요, 다. 근데 그게 왜 무슨 뭐 문제 있어요?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월급이 더 많이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높은 급수를 헤드로 놓을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원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건데 통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일리 있는 얘기인 거. 그렇다고 다 그냥 흐틀기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 예산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교육 예산은 되게 사실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되는 예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성격 자체가 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거를 중고등학교까지만 딱 이렇게 무조건 여기만 써야 되고 다른 거에 대한 칸막이 약간 좀 장벽을 없애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육 예산이 남아두는데 왜 공교육은 이렇게 별로냐는 얘기는 왜 그렇죠. 계속 나올까요? 아마도 그 공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네. 또 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만족을 하냐 이것도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뭐 좀 다른 문제인데요. 네. 예산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고 국민들이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혹시 예산이 남으면 유치원 선생님 연봉을 한 3배쯤 올려드리는 거예요. 3배. 네. 단 유치원 선생님은 그때부터 또 다시 뽑는다. 왜 하필 유치원 선생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유치원에 모인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고 부잣집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네. 거 아니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집 아이도 있을 네. 거고 뭐 두뇌보다는 다른 게 발달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골라서 나중에 평균 소득이 커서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봤더니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을 200명 있으면 100명 나눠서 네. 비교적 훌륭한 유치원 교사가 가르치고 객관적으로 봐서 좀 덜 훌륭한 유치원 교사가 가르친 두 집단을 이제 나중에 추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똑같이 어차피 100명은 랜덤하게 나눈 거고 교사의 퀄리티만 좀 다르게 했는데 이 교사의 퀄리티가 다르게 했더니 이 집단의 평균 연봉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달랐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사에게 이렇게 투입하는 건 별 차이는 안 나더라. 이미 아이들이 이제 뭔가 쌓여온 게 있는. 근데 유치원은 정말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양극화를 줄이고 뭔가를 계층에 그걸 줄이려면 예. 다 큰 어른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아이들이 섞여 있는 유치원에다가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질을 높여놓으면 그때는 가난한 집 아이건 부잣집 아이건 여기에서 뭔가 격차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런 유치원 연구가 교사의 그 연봉을 올리라는 게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이 힘드시니까 돈 많이 주자가 아니라 예. 유치원 교사의 연봉을 예를 들면 한 2억 이렇게 예. 1인당 네. 2억 네. 모르겠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라고 하면 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고 치열한 경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으니까 학교의 경쟁력이라는 게 체육관 짓고 건물 예쁘고 이런 게 아니고 깨끗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양질의 교사를 충분히 지원이 돼서 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 자체가 높아야 이 양질의 교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러면 연봉을 많이 받는 교사가 고퀄리티냐? 그건 모르긴 하죠. 사실은 그건 모르긴 하죠. 그러나 좋은 연봉을 사람들이 많이 줄 거, 많이 사기칠. 받는 프로야구 선수가 고퀄리티겠죠. 웬만하면. 그럼요. 그렇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체로는. 그거 말고는 그러면 다른 걸 하기는 모두 다 쉽진 그렇지는 않죠. 않겠지만 네. 경향성은 높일 수 그래서 있겠죠. 유치원 교사의 퀄리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높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냥 1인당 연봉을 확 올려놔서 네. 사회에 능력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지원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쪽에서 우수한 분들이 유치원 교사를 하는 거죠. 또 솎아내고, 또 솎아내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양극화를 줄이는 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 네. 중학교 LCD TV 갖다 주는 것보다.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다른 얘기도 좀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예, 뭐 짧게? 이달 중순쯤에 제가 좀 전해드렸던 소식 같은데 텍소노미 이야기. 사실 원래 22일 날 발표하기로 했던 EU 텍소노미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네. 오늘 K 텍소노미 최종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뭐 예상했던 것처럼 원전은 빠졌습니다. 다만 네. 정부가 조금 여지는 남겨뒀는데 아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환경부가 1년 뒤에 이걸 재조정을 할 건데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뭐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텍소노미라는 게 네, 분류표잖아요. 맞습니다. 분류표. 녹색 산업이다라고 뭘 인증을 녹색으로 해주는 볼 거냐 거죠. 네. 하는 분류표인데 한국의 분류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원전은 포함이 안 됐고 네, LNG는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LNG 발전이 포함이 된 게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의 핵심이 천연가스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일간 전력 생산을 하는 방식을 제가 개념도로 그려온 거예요. 이게 밑에 있는 베이스 로드 이거 그리신 저희가 거예요? 기저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원전이나 지금 석탄 발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계속 24시간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에 가스 발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저게 그나마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보다는 껐다 키기가 조금 쉬워요. 예. 그래서 조금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거를 돌렸다가 끄기도 하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걸 첨두 발전이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는데 이 기저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바꾸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 핵심 정책이거든요. 근데 가스 발전이 만약에 이 텍소노미에서 빠지게 되면 네. 이걸 짓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처음에 빠진다고 할 때 산업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산업부가 결국에는 관철을 시켰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도 들어와서 LNG 가스 발전소를 좀 마음껏 줘도 되게 생겼다. 이제. 조금 더 싼 값에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저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온실가스 건데. 줄이려고 이거 K 텍소노미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처음에 초안 나올 때는 어떻게 내놨냐면 1kWh당 탄소 배출이 100g 이하면 우리가 녹색 인증을 해주겠다. 어허. 근데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지금 딱 LNG 발전이 1kWh당 한 400g 정도가 나와요. 예. 이걸 4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탄소 포집 기술로 300g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안이 나올 때 이게 320g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적당히 뭐 바이오가스를 섞거나 혹은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수준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LNG 넣으려고 기준을 바꿨네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LNG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원전을 빼고 나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원전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거 뭐하러 지금 결정하냐는 거예요. 내년 3월이 대선인데. 대통령 바뀔 때마다 K 텍소노미가 바뀔 텐데. 물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하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네, 네, 네. 네.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바뀔 텍소노미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 뭐 하기로 했으니 발표를 한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네.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들여다본 직업 공무원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본인들의 소신이 있으면 네.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 지키라고 직업 공무원들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건데 정부 바뀔 때마다 다 바꿀 거면 왜 직업 공무원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회사원인데 그냥. 탈원전 석탄할 때 제가 산자부 출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뭐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아는데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들고 나왔던 캐치프라이즈는 탈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순화가 돼서 탈원전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많은 사람들이 뭐 잊어버렸긴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무원들의 노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탈핵도 너무 세고 탈원전도 정치적 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걸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자. 실제로 내용은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원전을 바로 없애겠다가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겠다 했는데 근데 그런 노력을 뭐 많이 해서 조금 뭐랄까 속도나 그 충격 자체를 줄이기는 했지만 네. 사실 그게 뭐 청와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업 공무원이. 그럴 거고 어차피 탄소세 뭐 이런 거 하려면 네. 미국과 우리의 큰 시장인 미국과 네. 유럽이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 또 K 텍소노미를 네. 우리의 생각은 탈원전이야 내지는 우리의 생각은 탈 LNG야 이걸 해서 결정하는 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왜 연말 마지막에 이렇게 뭐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네. 수소도 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네. 잠시만요. 이게 또 나와 있네. 요겁니다. 수소도 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따로 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블루 수소가 어느 수준까지 녹색으로 인증이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오. 그래서 뭐 그 LNG를 개지를 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의 60% 정도로 줄이면 네. 이상으로 줄이게 되면 이것도 녹색이라고 우리가 인증을 해주겠다. 아하. 그래서 뭐 그 개지를 해서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개질이라고 하는 게 스팀을 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나오는 수소를 이렇게 잡아내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그 인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도 돈 조금 쏠리고 그만큼 수소를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빠진다고 해서 그 재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펄쩍 뛰었는데 최종안에는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레이 수소도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는 아니고요. 블루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인데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를 포집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 걸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분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신재생에서 남는 전력을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네, 한국에서는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런 블루 수소까지도 일단 설비가 그린한 없겠죠. 걸로 봐주겠다. 설비가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신재생을 통해서 남는 전력을 거의 네. 그 발생을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한국이 신재생 관련해서는 네. 그렇게 효율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서 보통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런 데서 많이 가져옵니다. 거기는 뭐 햇볕도 많이 쬐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저기 올리님이 수소에도 색깔 논쟁. 아주 네. 위트가 넘치시네. 재밌습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임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12월 마지막 날. 저희 내일은 방송 없습니까? 네. 오늘 오늘 연말 인사 또 해야 돼요. 아,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왜 그걸 진지하게 하고 그래? 그래서 오늘 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는 연말을 어떻게 보냅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내일은 회사 안 나오죠. 네, 모레도 안 나오고 1월 1일. 네. 네. 좋겠다. 어디 한번 가볼까 했는데 숙박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어딜 가려고 했는데 뭐 숙박비 뭐라고 저 나뭇 이파리 몇 개 팔아줄게 내가. 나머지 파리가 재미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그게 얼마라고. 네. 그 아내분하고 가실 거잖아요. 네, 가실 수 있을 때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실 수 있을 때 가세요. 그러게요. 뭐, 맞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네. 기자님 올해 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내년에 또 기자도 잘 외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부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 김상훈 너 기자님. 잘생겼다고 네. 맨날 올라와요. 실시간 채팅창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인사드리고 저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네. 슈카 왔습니다. 바로 자리 넘겨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백브리핑과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별로 안 웃긴데도 웃어주시고 별로 안 유익한데도 유익하다고 해주시고 네, 그러게요. 별로 안 재미있는데도 재밌다고 해주시고 새해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이제. 왜 막판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다시. 네, 새해는 건강하시고 네. 저희랑 또 1년 동안 재미있게 네. 보내시자고요. 저희가 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알면 좋을 만한 소식 저희도 옆에서 배우면 재밌으니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지식 있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하나씩 같이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